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거대한 산맥을 이룬 인물이지만 그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꿈과 환상,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스스로를 찾아가는 영혼의 기록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소중한 길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칼 융의 목소리로 그의 삶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깥 세상으로 드러나 자신을 표현하려 애씁니다. 우리의 인격 또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게 삶은 언제나 땅속 줄기로 살아가는 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식물의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줄기, 즉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 위로 솟아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고작 한 해 여름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고는 이내 시들어 버리죠. 마치 덧없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문명이 끝없이 성장하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절대적인 무가 아닐까 하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원한 흐름의 밑바닥에 살아 숨쉬며 영속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었다 지는 꽃일 뿐입니다. 그 뿌리줄기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건은 그 불멸의 세계가 이 덧없는 세상 속으로 터져 들어오는 순간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나의 꿈과 환상을 포함한 내면의 경험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 경험들이야말로 내 과학적 작업의 원초적 진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를 형성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들끓는 용암과도 같았고 제가 다듬어야 할 단단한 보석은 바로 그 뜨거운 마그마 속에서 결정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외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희미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제와의 만남, 무의식과의 격렬했던 씨름의 순간들은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면의 영역에는 언제나 풍요로움이 넘쳐났고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부 환경은 결코 내면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 삶은 외적인 사건들로만 보면 유별나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허하고 실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빛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제 삶의 특이성을 만들어낸 핵심입니다. 제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꿈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3살에서 4살 사이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풀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돌로 가장자리를 두른 직사각형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맨 아래에는 둥근 아치형의 문이 있었고
녹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서 저는 커튼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 약 9m 길이의 직사각형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방에는 놀랍도록 화려한 황금 왕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무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천장에 거의 닿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이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피부와 벌거벗은 살로 만들어져 있었고 꼭대기에는 얼굴도 머리카락도 없는 둥근 머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눈이 있어 미동도 없이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언제라도 벌레처럼 왕좌에서 기어 내려와 제게 다가올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공포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 위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저걸 잘 보렴. 저게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자란다. 그 말에 공포는 극에 달했고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 후로 여러 날 밤 동안 저는 또 그런 꿈을 꿀까 봐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꿈은 수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제가 본 것이 의식에 사용되는 남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꿈속의 남근상은 이름 붙여서는 안 될 지하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젊은 시절 내내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 예수님에 대해 너무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지하의 신이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계시된 그 두려운 지하의 대응물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땅 밑에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무언가가 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 저는 대지의 비밀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일종의 땅속으로의 매장이었고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것이 어둠 속으로 가능한 한 가장 큰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문의식이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내적 경험은 정원의 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는 비탈이 있었고 그곳에는 밖으로 튀어나온 돌, 바로 나의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종종 그 돌 위에 앉아 이런 상상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그가 앉아있는 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명확하지 않았고 그 불확실함은 기묘하고 매혹적인 어둠의 느낌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나와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돌이 던져주는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몇 시간이고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돌은 불확실함도 없고 소통하려는 충동도 없으며 수천 년 동안 영원히 똑같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온갖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불꽃 같은 덧없는 현상일 뿐이다. 저는 내 감정들의 총합에 불과했고 내 안에 또 다른 존재는 시간을 초월한 불멸의 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짙은 구름 속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압도적인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 자신이 되었구나. 마치 등 뒤에 안개의 벽이 있었고 그 벽 너머에는 아직 나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모님의 아들로 학교에 다니고 다른 많은 아이들보다 덜 똑똑하고 부주의하며 게으르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른이었고 사실상 늙은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회의적이고 불신이 많으며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연과 땅, 태양, 달, 날씨,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과 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든 것과 가까웠습니다. 혼자가 되면 저는 이 또 다른 존재, 즉 제2의 인격 상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인격이 주는 평화와 고독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1의 인격과 제2의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은 제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의미의 분열이나 해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저는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를 설정하는 영적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종교란 하나님이 제게 행하시는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행위였고 저는 그저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제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을. 이제 직업 선택의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끝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테고 물론 자연과학을 공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실제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자마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역사나 철학에 더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모든 것에 강렬한 흥미를 느꼈고 고고학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저는 라인강을 따라 뻗어 있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 즉 고대 무덤에 다다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선사시대 동물의 뼈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빽빽한 덤불에 둘러싸인 원형의 연못을 보았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채로 가장 이상하고 경이로운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둥근 동물이었고 무수한 작은 세포들 또는 촉수 모양의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생명체가 그 은밀한 장소에 맑고 깊은 물 속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워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형언할 수 없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강렬한 지식의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두 꿈은 제가 과학을 선택하도록 압도적으로 결정지었고 모든 의심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영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의학 교과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신병을 인격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광 같은 깨달음 속에서 제게 유일하게 가능한 목표는 정신이야기라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제 관심사의 두 흐름, 즉 생물학적 사실과 영적 사실이라는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연과 영혼의 충돌이 현실이 되는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저의 가장 뜨거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임상적 관점에서 환자의 인간적 인격, 그의 개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자는 대부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치료는 바로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탐색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은 환자의 비밀이며 그를 산산조각낸 바위와도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저는 치료의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임무는 그 지식을 얻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저는 편집증적 사고나 환각이 의미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병 뒤에는 하나의 인격, 삶의 역사, 희망과 욕망의 패턴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 젊은 긴장증 환자의 사례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18살이었고 교양 있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15살에 오빠에게 유혹당하고 동급생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주에 걸쳐 저는 아주 점진적으로 그녀가 말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저항을 극복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달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지만 달은 아름답고 그곳에서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그녀는 세상의 눈에는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느꼈지만 환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고양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세속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인간성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지배하던 악마를 배신하고 지상의 인간에게 자신을 연결시킨 셈입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내적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를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가와 환자는 서로 눈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의사도 할 말이 있지만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인간 고통의 높이와 깊이에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 말입니다. 의사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 때에만 환자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을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제게는 내적 불확실성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끊임없는 내적 압박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그 압박이 너무 강해져서 제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내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그렇게 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충동에 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열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저는 수집한 돌들로 작은 집과 성이 있는 마을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놀이는 제 마음속에 평온함과 집중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창조적인 환상을 표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 작업의 결과물은 저의 집에, 특히 볼링겐에 지은 탑에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장 깊은 생각과 제가 얻은 지식을 돌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돌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탑을 성숙의 장소, 즉 제가 본래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는 모태와 같은 공간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볼링겐에서 저는 제 진정한 삶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가장 깊은 저 자신이 됩니다. 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벽난로와 난로를 직접 관리합니다. 저녁에는 오래된 등불을 켭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장작을 패고 음식을 요리합니다. 이런 단순한 행위들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볼링겐에서는 침묵이 거에 들릴 듯이 저를 감싸고 저는 자연과 소박한 조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1944년 초 저는 발이 부러졌고 이 불행에 이어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저는 선망과 환상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제가 죽음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을 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제 간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때때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했던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아래에는 영광스러운 푸른빛에 휩싸인 지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지구를 떠나려는 찰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높이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본 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우주 공간에 운석처럼 거대한 검은 돌덩이가 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우주에 떠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입구가 있었고 작은 전실로 이어졌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검은 피부의 힌두교도가 돌벤치 위에서 조용히 연꽃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위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에 다가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거나 원하거나 생각했던 모든 것, 지상 존재의 온갖 환상이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졌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행했던 모든 것,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큰 확신을 가지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 경험은 제게 극도의 빈곤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만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고 존재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동안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보낸 사절이 되어 제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으며 저는 지구를 떠날 권리가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상은 멈췄습니다.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제가 다시 살기로 마음먹기까지 꼬박 3주가 더 걸렸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역겨웠습니다. 병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산의 풍경은 마치 검은 구멍이 뚫린 그림 그려진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상자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낮에는 보통 우울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잠이 들었고 자정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어 1시간 정도 깨어 있었는데 완전히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자궁 속에서, 즉 거대한 공허 속에서 안전하게 떠다니는 것 같았지만 가능한 최고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 동안의 감정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경험한 가장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제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 삶이 3차원의 상자 같은 우주에서 상연되는 존재의 한 단편이라는 인상에서 그 이후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피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인 비시간적 상태의 황홀경이라고 밖에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무한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그의 삶을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헛된 것들이나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온갖 목표에 고정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낀다면 욕망과 태도는 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성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 또한 인류가 진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의 경우 저를 태어나게 한 것은 아마도 이해에 대한 열정적인 충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본성의 가장 강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 세계, 우주와의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의식으로부터 이로 솟구쳐 오르는 내용물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순수한 존재의 어둠 속에 빛 하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많은 의식과 지식,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을 다해 우리 삶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것을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용어를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거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말은 우리 피부 밑으로 파고들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저는 제 삶이 걸어온 길에 만족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웠고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기치 않은 일들만이 계속해서 제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래야만 했던 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제가 지금의 저이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놀라고 실망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황홀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느끼며 그 총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가치나 무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태어났고 존재하며 이끌려온 것 같다는 것만을 압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토대 위에 존재합니다.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견고함과 제 존재 방식의 연속성을 느낍니다. 노자가 모두가 맑은데 나 홀로 흐리구나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제가 이제 노년에 느끼는 바를 표현한 것입니다. 노자는 가치와 무가치를 보고 경험했으며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존재 속으로 영원히 알 수 없는 의미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충분히 본 늙은이의 원형은 영원히 진실됩니다. 이것이 노년이며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식물, 동물, 구름, 낮과 밤, 그리고 인간 안의 영원한 것. 제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수록 고요한 사색의 시간,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거대한 산맥을 이룬 인물이지만 그는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데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꿈과 환상,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스스로를 찾아가는 영혼의 기록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소중한 길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칼 융의 목소리로 그의 삶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깥 세상으로 드러나 자신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 또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게 삶은 언제나 땅속 줄기로 살아가는 식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식물의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줄기, 즉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 위로 솟아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고작 한 해 여름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고는 이내 시들어 버리죠. 마치 덧없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문명이 끝없이 성장하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절대적인 무가 아닐까 하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원한 흐름의 밑바닥에 살아 숨쉬며 영속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었다 지는 꽃일 뿐입니다. 그 뿌리줄기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건은 그 불멸의 세계가 이 덧없는 세상 속으로 터져 들어오는 순간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나의 꿈과 환상을 포함한 내면의 경험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 경험들이야말로 내 과학적 작업의 원초적 진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를 형성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들끓는 용암과도 같았고 제가 다듬어야 할 단단한 보석은 바로 그 뜨거운 마그마 속에서 결정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외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희미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제와의 만남, 무의식과의 격렬했던 씨름의 순간들은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면의 영역에는 언제나 풍요로움이 넘쳐났고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부 환경은 결코 내면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 삶은 외적인 사건들로만 보면 유별나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허하고 실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빛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제 삶의 특이성을 만들어낸 핵심입니다. 제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꿈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3살에서 4살 사이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풀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돌로 가장자리를 두른 직사각형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맨 아래에는 둥근 아치형의 문이 있었고 녹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서 저는 커튼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 약 9m 길이의 직사각형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방에는 놀랍도록 화려한 황금 왕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무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천장에 거의 닿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이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피부와 벌거벗은 살로 만들어져 있었고 꼭대기에는 얼굴도 머리카락도 없는 둥근 머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눈이 있어 미동도 없이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언제라도 벌레처럼 왕좌에서 기어 내려와 제게 다가올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공포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 위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저걸 잘 보렴. 저게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자란다. 그 말에 공포는 극에 달했고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그 후로 여러 날 밤 동안 저는 또 그런 꿈을 꿀까 봐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꿈은 수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제가 본 것이 의식에 사용되는 남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꿈속의 남근상은 이름 붙여서는 안 될 지하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젊은 시절 내내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 예수님에 대해 너무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지하의 신이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계시된 그 두려운 지하의 대응물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땅 밑에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무언가가 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 저는 대지의 비밀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일종의 땅속으로의 매장이었고 제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것이 어둠 속으로 가능한 한 가장 큰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문의식이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내적 경험은 정원의 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는 비탈이 있었고 그곳에는 밖으로 튀어나온 돌, 바로 나의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종종 그 돌 위에 앉아 이런 상상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그가 앉아있는 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명확하지 않았고 그 불확실함은 기묘하고 매혹적인 어둠의 느낌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나와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돌이 던져주는 수수께끼에 매료되어 몇 시간이고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돌은 불확실함도 없고 소통하려는 충동도 없으며 수천 년 동안 영원히 똑같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온갖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불꽃 같은 덧없는 현상일 뿐이다. 저는 내 감정들의 총합에 불과했고 내 안에 또 다른 존재는 시간을 초월한 불멸의 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짙은 구름 속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압도적인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 자신이 되었구나. 마치 등 뒤에 안개의 벽이 있었고 그 벽 너머에는 아직 나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모님의 아들로 학교에 다니고 다른 많은 아이들보다 덜 똑똑하고 부주의하며 게으르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른이었고 사실상 늙은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회의적이고 불신이 많으며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연과 땅, 태양, 달, 날씨,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과 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든 것과 가까웠습니다. 혼자가 되면 저는 이 또 다른 존재, 즉 제2의 인격 상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2의 인격이 주는 평화와 고독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1의 인격과 제2의 인격 사이의 상호작용은 제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의미의 분열이나 해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저는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를 설정하는 영적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종교란 하나님이 제게 행하시는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행위였고 저는 그저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제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을. 이제 직업 선택의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끝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테고, 물론 자연과학을 공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실제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자마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역사나 철학에 더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모든 것에 강렬한 흥미를 느꼈고
고고학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저는 라인강을 따라 뻗어 있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 즉 고대 무덤에 다다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선사시대 동물의 뼈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빽빽한 덤불에 둘러싸인 원형의 연못을 보았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채로 가장 이상하고 경이로운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둥근 동물이었고 무수한 작은 세포들 또는 촉수 모양의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생명체가 그 은밀한 장소에 맑고 깊은 물 속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워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형언할 수 없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강렬한 지식의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두 꿈은 제가 과학을 선택하도록 압도적으로 결정지었고 모든 의심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영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의학 교과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신병을 인격의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광 같은 깨달음 속에서 제게 유일하게 가능한 목표는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제 관심사의 두 흐름, 즉 생물학적 사실과 영적 사실이라는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강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연과 영혼의 충돌이 현실이 되는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저의 가장 뜨거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임상적 관점에서 환자의 인간적 인격, 그의 개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자는 대부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치료는 바로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탐색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은 환자의 비밀이며 그를 산산조각낸 바위와도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저는 치료의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임무는 그 지식을 얻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저는 편집증적 사고나 환각이 의미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병 뒤에는 하나의 인격, 삶의 역사, 희망과 욕망의 패턴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 젊은 긴장증 환자의 사례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18살이었고 교양 있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15살에 오빠에게 유혹당하고 동급생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주에 걸쳐
저는 아주 점진적으로 그녀가 말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저항을 극복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달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지만 달은 아름답고 그곳에서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그녀는 세상의 눈에는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느꼈지만 환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고양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세속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인간성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지배하던 악마를 배신하고 지상의 인간에게 자신을 연결시킨 셈입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내적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를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가와 환자는 서로 눈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의사도 할 말이 있지만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인간 고통의 높이와 깊이에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 말입니다. 의사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 때에만 환자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을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제게는 내적 불확실성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끊임없는 내적 압박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그 압박이 너무 강해져서 제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내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그렇게 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충동에 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열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저는 수집한 돌들로 작은 집과 성이 있는 마을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놀이는 제 마음속에 평온함과 집중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창조적인 환상을 표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 작업의 결과물은 저의 집에, 특히 볼링겐에 지은 탑에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장 깊은 생각과 제가 얻은 지식을 돌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돌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탑을 성숙의 장소, 즉 제가 본래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는 모태와 같은 공간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볼링겐에서 저는 제 진정한 삶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가장 깊은 저 자신이 됩니다. 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벽난로와 난로를 직접 관리합니다. 저녁에는 오래된 등불을 켭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장작을 패고 음식을 요리합니다. 이런 단순한 행위들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볼링겐에서는 침묵이 거에 들릴 듯이 저를 감싸고 저는 자연과 소박한 조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1944년 초 저는 발이 부러졌고 이 불행에 이어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저는 선망과 환상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제가 죽음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을 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제 간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때때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했던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아래에는 영광스러운 푸른빛에 휩싸인 지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지구를 떠나려는 찰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높이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본 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우주 공간에 운석처럼 거대한 검은 돌덩이가 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우주에 떠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입구가 있었고 작은 전실로 이어졌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검은 피부의 힌두교도가 돌벤치 위에서 조용히 연꽃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위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에 다가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거나 원하거나 생각했던 모든 것, 지상 존재의 온갖 환상이 떨어져 나가거나 벗겨졌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행했던 모든 것,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큰 확신을 가지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 경험은 제게 극도의 빈곤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만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고 존재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동안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보낸 사절이 되어 제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으며 저는 지구를 떠날 권리가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상은 멈췄습니다.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제가 다시 살기로 마음먹기까지 꼬박 3주가 더 걸렸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역겨웠습니다. 병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산의 풍경은 마치 검은 구멍이 뚫린 그림 그려진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상자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낮에는 보통 우울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잠이 들었고 자정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어 1시간 정도 깨어 있었는데 완전히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자궁 속에서, 즉 거대한 공허 속에서 안전하게 떠다니는 것 같았지만 가능한 최고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환상 동안의 감정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경험한 가장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제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 삶이 3차원의 상자 같은 우주에서 상연되는 존재의 한 단편이라는 인상에서 그 이후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피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인 비시간적 상태의 황홀경이라고 밖에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무한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그의 삶을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헛된 것들이나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온갖 목표에 고정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낀다면 욕망과 태도는 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